안녕하세요. 중소기업견연구소 박신재입니다. 오늘 아침 이슈라이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지난번에 이제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부동산 관련해서 아주 임팩트를 두고 가신 ERA 코리아의 권기성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제 강 대표님께서 그 ERA 코리아의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네네. 오늘 전무님을 소개를 오른팔, 왼팔 하시는데 많은 업무를 실제로 많이 수행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네. 오늘 내용도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요. 네네. 전무님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고객분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추렸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빌딩 초보가 아니라 빌딩 중수 정도 되는 지식은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라고 해서 제가 딱딱하거나 강의식으로 질문을 할 것은 아니고요. 사례를 포함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그 소개를 해 주실 내용이 사실은 본인 소개가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일단은 권기성이고요. 저는 현재 미국계 부동산 회사인 ERA 코리아 중개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ERA 코리아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약 28년 정도 되는 회사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차와 매매를 주로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2003년부터 ERA 코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무실 중개, 상가 임대차를 기초로 해서 현재는 빌딩 매매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빌딩 중개 21년차 공인중개사고 누적 거래 금액 1조를 돌파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24년 올 초에 월급쟁이 건물주의 비밀이라는 빌딩 투자 입문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객의 재산을 10배를 불려준다는 사명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뒤에서 성공 사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1조 되게 인상 깊었고요. 네. 그 책 있으신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무님께서 그동안 갖고 계신 많은 상담 노하우나 오늘도 대표님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 잘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네. 저도 옆에서 열심히 듣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빌딩을 사시려고 검토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빌딩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라고 항상 여쭤보십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하기 이전에 제 고객분 얘기를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 고객분은 2015년에 15억으로 빌딩 투자를 시작하셔서 2024년인 현재 빌딩 가치 350억 이상의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2015년에 만났을 때 이분의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아파트를 살 것인가,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상가주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는 대부분 아파트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은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상가주택을 사고 싶지만 집에 계신 사모님이나 아들, 딸들은 아파트를 더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서울 상가주택 부지뿐 아니라 분당, 판교, 광교까지 구경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급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한남동, 방배동, 반포동과 같은 부촌도 많이 다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께서는 드디어 건물주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건물주가 되기로 결심을 하시면서 상가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가주택을 짓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첫 건물치고는 상당히 과감한 결정이셨습니다. 이분은 운 좋게 강남권 외곽에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땅 35억에 사고 5층짜리 건물을 10억을 들여서 신축을 했습니다. 총 비용은 45억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 70%는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30%는 현금으로 투자했습니다. 즉 15억을 투자해서 5층짜리 상가 건물에 4층과 5층에 거주하면서 지하 1층, 1층, 2층, 3층을 임대 줘서 매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구조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들 하시는 편입니다. 이분께서 진짜 잘하신 일은 두 번째 건물을 사신 것입니다. 이분은 남들이 봐도 빌딩 같은, 상가주택이 하는 진짜 빌딩 같은 건물을 매입하려고 결심하고 두 번째 건물을 매입하십니다. 강남권에 연면적 700평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셔서 신축을 하셨습니다. 총 비용은 14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대출 상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로 매입하는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건축 비용도 대출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자기 자금은 전체 비용의 10% 정도인 15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15억으로 첫 번째 건물을 매입할 때는 45억짜리 건물을 매입했지만 이번에는 140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동담보 역할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15억으로 건물 투자를 하셔서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건물 가치 350억을 상회하는 건물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빌딩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시세를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강남권에서 인기가 많은 신사, 청담, 노년, 삼성, 대치, 역삼 등에 있는 인기지역 빌딩, 연면적 200평에서 300평 정도 하는 빌딩들은 매매 금액이 100억에서 150억 정도 합니다. 이 정도 빌딩을 강남에서는 꼬마 빌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평균적인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나 건물 상태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인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면적 500평 내외의 건물들은 매매 금액 250억에서 300억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연면적 1000평 내외의 건물은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남 외곽으로 조금만 더 빠지시면 충분히 저렴한 건물을 매입하실 수 있고 신축 건물을 사기에 부담스러우시다면 직접 신축을 하신다면 20% 정도 할인해서 건물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억 빌딩을 산다고 가정하고 필요한 현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빌딩을 살 때는 매매 금액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추가 비용의 대표적인 것은 취득세, 법무사 비용,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를 토탈 합쳐서 6% 정도 잡으면 됩니다. 100억짜리 빌딩을 산다고 그러면 6억 정도 비용이 발생하시는 것입니다. 대출 없이 100% 산다고 하면 106억이 필요하고 승계되는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출 없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출을 얼만큼 받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대출 금액은 매매 금액의 50% 정도입니다. 매매 금액의 50% 정도를 대출받는 회사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매매 금액의 60에서 70 아니면 70에서 80% 정도 대출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기업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서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딩을 산다든지 병의원을 하는 의사가 직접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매매 금액의 90%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를 따져보면 실제로 100억짜리 빌딩을 사는데 적게는 16억에서 26억 정도만 있으면 건물을 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예, 위험합니다. 공실이 발생하면 수입이 없어지고 수입이 없어지면 이자를 연체하게 되고 이자가 연체하게 되면 경매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빌딩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공실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제 고객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객께서 제게 연락을 주신 것은 제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회사는
서초동에 있는 낡은 5층짜리 건물을 임차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층짜리 건물 한 층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성장을 하다 보니 필요한 공간이 점점 늘어서 건물 전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 벤처기업인데 근무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 젊은 인재를 뽑기도 힘들고 뽑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빨리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지를 못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일단 그 회사 구성원들과 미팅을 해보니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 100%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두 가지 사항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삐까뻔쩍한 테헤란로 대로변 빌딩으로 임차 사무실을 빌려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솔루션을 선택하십니다. 두 번째 이분이 고민하고 계셨던 분은 테헤란로 대로변은 아니지만 테헤란로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이면에 깔끔한 신축 사옥을 구해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테헤란로 대로변보다 못할 수 있지만 내부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직원이 원하는 편의시설, 식당이라든지 침실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단 리서치 조사를 통해서 두 솔루션 모두 인재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호불호를 제외하고 어느 선택이 경제적으로 이 회사에 더 이익인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테헤란로 대로변 삐까뻔쩍한 건물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평당 12만의 비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을 감안하면 테헤란로 이면에는 300억에서 350억 정도 되는 건물을 매입하셔야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임대료나 관리비가 그리고 건물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임차로 사무실을 옮기는 게 유리했습니다. 대출보다는 임차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었지만 그 유리한 정도가 생각보다 미미했습니다. 가정을 바꿔서 임대료나 관리비 그리고 건물의 가격이 CPI 수준으로만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입이 100%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 당시 재무 상황은 흑자가 나고 있어서 조금의 여유 자금이 쌓여 있었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85% 실행해서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서 연끌로 300억 건물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건물을 매입하고 불행히도 1년 만에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매출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1년 만에 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빌딩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0억에 매입했던 건물이 2년 만에 무려 450억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초저금리 호황 덕분에 회사는 안 좋았지만 부동산 화랑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회사는 이 매각 대금으로 코로나를 견딜 수 있었고 지금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회사 대표님과 가끔 점심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회사 대표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코로나 때 자기가 건물이 없었으면 분명히 망했고 코로나 이전에 건물을 산 것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행운이고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당시에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님의 과감한 결정에 언제나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공간을 직접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공실 리스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대표님 중에서 혹시나 임차로 꽤 많은 면적을 사용하시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임차 면적을 이전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앞으로 내야 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로 도대체 얼마짜리 빌딩을 살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와 매입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표님께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딩을 사기로 결정을 하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금매는 없나요?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금매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매를 잡으시려면 어떤 빌딩이 왜 금매로 변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파는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유가 어려워서 판다든가 단기간에 큰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판다면 처음에는 시장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하지만 점점 금매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분들이 원하는 강남 빌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극복하거나 견뎌내는 힘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강남은 빌딩 금매가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개인 건물주는 금매로 매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최고의 가격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렇게 최고의 가격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개인 건물주에게도 가끔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대표 선수가 바로 상속세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상속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부연납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금매로 처분을 해서 상황을 모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금매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특히 신생기업이나 신기술을 이용하는 기업, 부동산 개발과 같이 흥망성쇠가 급변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금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는 변곡점에서 자산을 금매로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대출 위기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대출 위기 때도 금매로 나온 물건의 상당수가 부동산 개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었고 코로나 때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 건물을 샀던 기업이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금매로 내놓은 건물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금매가 금매 가격으로 나오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금매 가격도 처음에는 절대 금매 가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금매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수인이 항상 저렴하게 매입하고 싶듯이 매도인도 항상 비싸게 팔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급하지 않은 척 시장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상황이 악화되고 시장에서 매물이 팔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 매도인은 매매 금액을 점점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빌딩 금매가 만들어지는 패턴입니다. 이런 빌딩 금매 정보는 노련한 중개사일수록 빨리 캐치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련한 공인중개사들은 직접 금매 가격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금매 가격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혹시 나쁜 짓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인께서는 매수인만 붙으면 가격을 조정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금매임을 넌지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놓고 당장 얼마면 팔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이런 분들은 이제는 돈을 몇 푼 더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팔아서 빨리 사용을 하는 급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금매 정보를 받은 중개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빠르게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런 정보를 1순위로 제공할까요? 아무에게나 제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객 중에서 빠르게 결정한다고 믿고 확실하게 금매 물건을 산다고 평소에 믿음을 준 고객에게 1순위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공인중개사의 마음속에 바로 이 포지션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포지션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금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지션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금매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매 정보를 빨리 획득한다거나 금매 정보를 금매 가격으로 스스로 가격을 만드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몫입니다. 오로지 공인중개사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마음속에 빨리 결정을 한다는 이미지와 금매 빌딩은 반드시 산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단 정보를 받아놓고 이 금매 물건을 살지 안 살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절대 금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의 마음속에 그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테랑 공인중개사를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딩 중개는 지역에 있는 1층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되는 경우보다 강남에 있는 대형 빌딩 중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형 빌딩 중개 법인에는 공인중개사가 100명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많은 공인중개사 중에서 반드시 에이스, 탑티어 공인중개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잘못해서 초보 공인중개사를 만나시면 시간만 낭비하고 결과를 못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베테랑 공인중개사는 금매 정보를 함부로 동료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자기와 자기의 A급 고객만 공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인중개사를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인중개사는 소개를 통해서 만나셔도 좋고 블로그를 통해서 연결을 하셔도 좋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런 공인중개사를 아직 못 만나셨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공인중개사를 정하셨다면 무조건 미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매수인께서 카톡이나 전화통화만으로 매수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수인께서는 편리하고 시간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입장은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어떤 분인지 신분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이분의 매수 의지나 매수 목적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만나지 않고 내가 빨리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내가 금매는 무조건 산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나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묻는 물건에 반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추천 매물을 주시면 추천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물을 이해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조금 까칠하게 공인중개사에게 추천 이유를 꼬치꼬치 물어야 공인중개사도 아무 물건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증을 하고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면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만 보시는 것과 현장을 답사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느낌을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인중개사가 여러분이 띄엄띄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빌딩을 산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100개 정도의 물건을 주신다면 마음에 드는 물건은 10개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끈끈이 왜 싫은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준을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하기 싫다는 말, 좋지 않다는 말을 계속하기가 미안해서 아예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무 반응이 없으시면 공인중개사께서는 여러분이 빌딩 매입에 흥미가 떨어졌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여러분을 1순위 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와 함께
금매 물건을 계약한 저의 고객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블로그를 통해서 약 3년 전에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고 강남대로나 도산대로 빌딩을 매입하시길 희망하셨습니다. 이 3년 동안 의향서도 여러 번 접수했고 매도인과 미팅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주변 시세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분께서도 조금 더 싸게 매입을 하시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연초에 관심이 가는 지역 매물이 800억에 등장했습니다. 물론 저희 고객도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매도 이유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행을 통해서 매도인의 재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장 상황을 보면 꼬마 빌딩은 팔려 나가고 있었지만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건물은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보면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는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고객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시하는 고객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코너에 몰린 매도인께서는 매매 금액을 점점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800억이 750억이 되었고 700억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저희 고객이 원하는 가격 레인지에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깎았지만 잔금을 1개월 내에 치르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매를 취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분은 근무 시간에 통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공인중개사와 연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700억 초반까지 떨어진 날 이분 핸드폰 카톡에는 15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매매 정보를 송부해 왔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도 돈이 준비되어 있고 반드시 산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신다면 공인중개사께서 1급 급매물 정보를 가장 먼저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급매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조모님 잘 들었습니다. 문의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빌딩의 상황은 어떤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요즘 빌딩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빌딩 시장은 좀 나누어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형 빌딩, 500억에서 2000억 빌딩, 꼬마 빌딩, 크게는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형 빌딩부터 체크를 해보면 몇몇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만 살아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1조 원에 가까운 트로피 에셋만 관심을 보이고 트로피 에셋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가 매수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매도를 철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500억에서 2000억 빌딩 매매 시장입니다. 대형 빌딩 시장과 비슷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눈높이가 낮아졌는데 매물의 가격은 고점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꼬마 빌딩 매매 시장입니다. 이 중에서 꼬마 빌딩 매매 시장이 그나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2023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신축 꼬마 빌딩 매매 시장의 경우 매도인은 위기이고 매수인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준공나는 꼬마 빌딩은 애초에 16만 원 정도의 임차를 맞춰서 수익률 3% 정도에 파는 플랜으로 계획을 하고 신축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매수 수요인 스타트업 수요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2022년 인허가 숫자는 평년의 2배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는 줄었고 공급은 늘었습니다. 좋은 꼬마 빌딩을 위주로 해서 금액이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고객 중에서 꽤 넓은 면적을 임차로 사용을 하신다면 신축 꼬마 빌딩 매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이자를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비 건물주의 실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비 건물주뿐만 아니라 누구나 매수인이라면 싸고 좋은 물건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 사소한 것에 집착을 하다가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인은 늘고 매도인 우위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끼리 경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빌딩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인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집니다.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인은 겁을 먹고 전혀 매수에 나서지 못합니다. 이런 매수인 우위 시장에서는 작은 것에 집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그 집착에 맞춰주는 매도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매도인 우위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큰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비 건물주는 언제나 상승장에서 매입을 준비하십니다. 반드시 경쟁자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상승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가격을 깎아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경쟁자보다 우수한 조건을 제안하셔야 건물주가 될 기회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300억짜리 빌딩을 사서 2년 만에 450억이 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물론 5억이라는 돈이 아주 큰 돈입니다. 이때 2년 전에 300억에 매입한 것과 295억 아니면 305억에 매입한 것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얼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깝게 건물을 놓친 예비 건물주께서는 그 시세가 내리에 팍 박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을 비교할 때 그 건물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 건물은 얼마였는데 이 건물은 얼마여서 못 사겠다. 그리고 그 건물은 얼마였는데 1년 전에 건물은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라서 못 사겠다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지속적으로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드시 전환점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환점을 마련하셔서 반드시 훌륭한 건물의 건물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무님 오늘 얘기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저한테는 사실 예비 건물주 꿈인데 저한테는 조금 거리가 좀 있지만 네. 어쨌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많은 분들은 또 관심을 갖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전무님께 좀 도움이 되는 저희가 의뢰를 드려야 될 텐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사겠다. 네. 네, 그렇다면 가장 이제 고민거리가 어디에 사야 되느냐 네. 네. 그런 질문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요청을 드리면 안내를 잘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첫 질문이 어디에 사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꽤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살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사느냐끼리 회사 내부에서 검토를 하시다 보면 항상 의견이 분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대표님께서는 대표님 집 앞 쪽에 사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직원들께서는 대부분 사무실이라고 그러면 테란로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신데 어느 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리서치를 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시면 그냥 부담 없이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네. 저희가 출장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게 적절한 그 리서치를 통해서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함께하라고 활용하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게 와닿던 것 같고요. 오늘도 빌딩 초보가 가장 많이 물어본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리 잘 해줬고 많은 사례를 통해서 좋은 내용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ERA 코리아의 권기선 전무님 또 한번 좋은 분으로 초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슈라이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전무님, 네. 제가 들어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 대표님들께 도움될 만한 네. 주제들이 꽤 있겠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슈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